부산의 차가운 빗속에서 은행 직원 지원은 평생 모은 300,000원을 낯선 남자의 손에 건넵니다. 그는 자신을 그녀의 약혼자 준호의 아버지라고 소개했지만 준호는 항상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말해왔습니다. 이 돈은 그녀의 긴급 의료비였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을 돕기 위해 그녀는 망설임 없이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일주일 후 은행 앞에 멈춰선 검은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그 속으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낡은 옷이 아닌 명품 정장을 입고 경호원들에게 강 회장님이라 불리며 당당하게 걸어옵니다. 지원의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왜 그녀는 시험당한 걸까요? 그리고 준호와 이 강 회장 사이에 숨겨진 25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부산의 하늘에서 내리는 가는 비가 은행 창문을 회색 그림자로 물들이고 있었다. 그 안에서는 31살의 지원이 나이든 여성 고객에게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목 뒤쪽에서 느껴지는 통증을 무시하고 있었다. 그 통증은 몇 개월 동안 미루어왔던 비싼 의료 검사에 대한 걱정과 잠 못 이루는 밤들의 결과였다. 고아원에서 자란 누구의 딸도 아닌 그녀는 항상 혼자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오늘 삶의 무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주머니에 작은 벨벳 상자를 가지고 다녔다. 2년 동안 사귄 남자친구 준호가 마침내 지난 주말에 건넨 약혼 반지였다. 처음으로 그녀는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오후 중반, 한 남자가 조용히 은행에 들어왔다. 그는 낡은 옷을 입고 오래된 모자를 쓰고 거칠어진 손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지원과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고 싶다고 요청했다. 차가운 회의실에서 조용한 계시가 이루어졌다. 그는 자신을 준호의 아버지라고 소개했다. 그는 온라인 사기 후에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빚지고 있으며 300,000원을 간청했다. 하지만 그는 이상한 부탁을 했다. 준호는 알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그는 아들의 자존심이 약하다고 말했다. 지원은 망설였다. 그 돈은 그녀의 검사를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빚에 빠지거나 더 나쁜 상황으로는 준호의 이름에 흠집을 내도록 내버려두는 것은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떨리는 손으로 그녀는 자신이 가진 모든 돈을 건넸다. 남자는 눈물 어린 눈으로 감사를 표하고 비 속으로 사라졌다. 괜찮으신가요, 김 과장님? 동료 유나가 회의실 문을 열며 물었다. 지원은 얼른 눈물을 닦았다. 네, 괜찮아요. 그냥 중요한 고객 상담이었어요. 유나는 의심스러운 눈길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방금 나간 사람이 준호 씨 아버지 아닌가요? 한번 뵌 적 있는 것 같은데. 지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준호는 항상 자신의 부모님이 해외에 계시다고 했었다. 그런데 유나는 어떻게? 아닐 거예요. 지원이 서둘러 대답했다. 그냥 새로운 고객이에요. 그날 저녁 지원은 작은 원룸 아파트로 돌아왔다. 벽에는 고아원 시절 몇 안 되는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중 하나는 16살 때 찍은 것으로 그녀 옆에는 항상 그녀를 응원해주던 선생님이 서 있었다. 그 사진을 보며 지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선생님, 제가 잘한 걸까요? 그녀는 속삭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준호였다. 오늘 늦게 끝날 것 같아. 중요한 회의가 생겼어. 그의 목소리는 항상 그랬듯이 다정했지만 어딘가 조금 긴장된 듯했다. 괜찮아. 나도 피곤해서 일찍 자려고 했어. 지원은 거짓말했다. 통화를 끝낸 후 지원은 침대에 앉아 그녀의 통장 잔고를 확인했다. 영원. 그녀는 다음 급여일까지 2주가 남았다. 병원 예약은 다음 주였다. 그녀는 진통제 병을 집어들었다. 3알 남았다. 그녀는 벨벳 상자를 열어 반지를 바라보았다. 작은 다이아몬드가 희미한 방 불빛 아래서 반짝였다. 준호는 이것을 사기 위해 얼마나 많은 돈을 썼을까? 그의 아버지는 정말 사채업자에게 쫓기고 있을까? 무언가 이상했다. 지원은 서랍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다. 그녀는 항상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모든 것을 적어보는 습관이 있었다. 노트 맨 앞에는 그녀가 어렸을 때 썼던 문구가 있었다. 혼자여도 괜찮아.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야. 그녀는 이 문구를 수십 번 읽으며 자랐다. 하지만 오늘 밤 그 말은 그녀에게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이제 그녀는 정말 혼자가 아니었다. 준호가 있었고 곧 그의 가족의 일원이 될 것이다. 지원은 노트에 쓰기 시작했다.
오늘 준호의 아버지를 만났다. 그는 도움이 필요했고 나는 도와주었다. 내 검사비 300,000원을 모두 주었다. 이상한 점, 준호는 항상 부모님이 해외에 계시다고 했다. 유나는 그를 본 적이 있다고 했다. 준호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 그의 아버지는 왜 준호에게 알리지 말라고 했을까? 그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는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갑자기 머리 뒤쪽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지원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이런 통증이 점점 더 자주 찾아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의사는 빨리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이제 그럴 수 없었다. 준호를 믿어야 해.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다. 그의 아버지를 도와준 것은 올바른 결정이야.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언가가 계속해서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다. 왜 준호는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거짓말을 했을까? 그리고 그 남자가 정말로 준호의 아버지라면 왜 그는 아들 모르게 미래의 며느리에게 돈을 빌리러 왔을까? 지원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빗소리만이 그녀의 불안한 생각들을 동반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준호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따뜻한 미소, 그녀를 바라보는 다정한 눈빛. 그는 그녀에게 처음으로 집이라는 느낌을 주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괜찮아질 거야. 그녀는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깊은 곳에서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불길한 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일주일 후, 맑고 푸른 하늘이 부산 도시를 감싸 안은 날이었다. 지원은 책상에 앉아 머리가 지끈거리는 통증을 참으며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진통제는 이미 떨어진 지 오래였고 병원 예약은 어제 취소해야만 했다. 다음 달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창가로 시선을 돌렸다. 야, 지원아, 빨리 와서 봐. 대박이다. 동료 유나가 흥분된 목소리로 그녀를 불렀다. 지원은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향했다. 여러 동료들이 이미 창문에 붙어 무언가를 구경하고 있었다. 저기 봐, 저 차.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야. 우리 은행 앞에 왜 있는 거지? 유나가 속삭였다. 지원의 시선이 은행 정문 앞에 주차된 검은색 차량으로 향했다. 번쩍이는 검은 차체는 햇빛 아래서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빛났다. 그 순간 지원의 심장이 멈추는 듯했다. 차에서 내리는 사람은 준호 아버지. 지원이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유나가 놀란 얼굴로 지원을 바라보았다. 뭐, 저 사람이 준호 씨 아버지라고? 저 사람 강 회장 아니야? 신흥금융그룹 CK파이낸셜의 대표. 지원은 말문이 막혔다. 일주일 전 그녀에게 300,000원을 빌려간 남자는 낡은 옷에 초라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지금 은행 앞에 서 있는 남자는 명품 정장을 입고 이탈리아제 구두를 신고 고급스러운 시계를 차고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그의 곁에 서 있는 경호원이 그를 강 회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었다. 그럴 리가 없어. 지원이 속삭였다. 그 순간 남자가 고개를 들어 은행 창문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의 눈과 지원의 눈이 마주쳤다. 지원은 숨을 들이쉬었다. 남자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그것은 예의 바른 미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승리의 미소 같았다. 지원 씨, 강 회장님이 들어오신다. 지점장이 갑자기 나타나 긴장된 목소리로 외쳤다. VIP 룸으로 안내해드려. 지원은 얼어붙은 채로 서 있었다. 이것이 무슨 상황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움으로 가득 찼다. 강 회장은 은행 안으로 들어와 지점장과 인사를 나눈 후 주변을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지원에게 멈췄다. 그는 그녀를 향해 걸어왔다. 김지원 과장님 맞으시죠? 그의 목소리는 낮고 권위가 있었다. 지원은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 대화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강 회장이 물었다. 지원은 로봇처럼 움직여 그를 VIP 룸으로 안내했다. 문이 닫히자 그녀는 용기를 내어 물었다. 무슨 일이신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강 회장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다. 지원 씨, 일주일 전의 일을 기억하시나요? 당연히요.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은 준호 아버지라고 했어요. 사채업자에게 빚을 졌다고. 강 회장은 웃음을 터뜨렸다. 그랬죠. 그건 테스트였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우리 준호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고 싶었어요. 지원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테스트요? 제 돈은요? 300,000원은요? 강 회장은 주머니에서 수표책을 꺼냈다. 물론 돌려드리죠. 이자와 함께.
그는 수표에 서명하고 지원에게 건넸다. 3,100원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이건 지원은 수표를 바라보며 말을 더듬었다. 작은 감사의 표시입니다. 강 회장이 말했다. 당신이 얼마나 희생적이고 충직한 사람인지 보여줬으니까요. 우리 준호에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원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저를 시험하셨다고요? 제 인생을 가지고 장난치셨어요? 강 회장의 미소가 사라졌다.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가문에 들어올 사람을 확인하는 것은 제 의무죠. 가문이요? 지원이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네, 강 가문이요. 강 회장이 대답했다. 준호가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나요? 그는 제 아들입니다. 지원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준호는 항상 자신이 부모님을 일찍 여의었다고 했다. 항상 자신이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했다. 그는 거짓말을 했던 것일까? 그날 저녁 지원은 준호에게 연락했다. 그들은 남포동의 한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다. 지원은 내내 떨리는 손을 숨기려고 노력했다. 준호야. 지원이 조용히 말을 꺼냈다. 너의 아버지에 대해 물어봐도 될까?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다. 왜 갑자기? 그냥 궁금해서. 지원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준호는 잠시 침묵했다. 내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어. 내가 어렸을 때 지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정말? 그럼 너의 가족은? 우리 집에 가자. 준호가 갑자기 말했다. 보여줄 게 있어. 준호의 아파트는 항상 조용하고 깔끔했다. 지원은 그곳에 여러 번 방문했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다르게 느껴졌다. 준호는 그녀를 작은 제단이 있는 방으로 안내했다. 그곳에는 향이 피어오르고 있었고 한 남자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이분이 내 아버지야. 준호가 말했다. 13년 전에 돌아가셨어. 지원은 사진을 바라보았다. 그 사진 속 남자는 오늘 은행에 온 강 회장과는 전혀 달랐다. 그리고 준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계속했다. 이건 아버지의 유골함이야. 지원은 유골함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오래된 것처럼 보였다. 진짜였다. 하지만 그렇다면 강 회장은 누구였을까? 왜 그는 자신을 준호의 아버지라고 했을까? 준호야. 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혹시 CK 파이낸셜의 강 회장이라는 사람을 아니? 준호의 표정이 변했다. 놀람과 불안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어떻게 알아? 오늘 그분이 은행에 왔어. 지원이 말했다. 나를 찾아서. 준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라고? 왜? 지원은 준호의 반응을 자세히 살폈다. 그는 정말로 놀란 것처럼 보였다. 그가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 아니면 정말로 모르는 것일까? 나도 모르겠어. 지원이 거짓말했다. 그냥 VIP 고객이라고 들었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원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한편으로는 준호가 그녀에게 거짓말을 한 것 같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의 놀라움이 진짜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재단, 그 유골함, 그것들은 진짜였다. 집에 도착한 지원은 노트북을 열고 CK 파이낸셜 강 회장을 검색했다. 수많은 기사가 나타났다. 강태준 회장, 부산의 신흥금융재벌. 그의 사진을 보니 확실히 오늘 은행에 왔던 남자였다. 더 검색해보니 그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였고 자선활동으로도 유명했다. 하지만 어디에도 그가 아들이 있다는 언급은 없었다. 지원은 더 깊이 검색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래된 신문 기사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15년 전의 기사였다. 기사에는 강태준과 그의 부인이 함께 찍힌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준호와 닮은 어린 소년이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지원이 중얼거렸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번호 표시가 없는 발신자였다. 여보세요? 지원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김지원 씨.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강 회장이었다. 내일 오전 10시 제 사무실로 와주시겠어요? 우리가 나눠야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전화가 끊어지기 전 지원은 배경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여자의 울음소리였다. 지원은 새벽부터 눈을 떴다. 밤새 뒤척이며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강 회장과의 만남을 앞두고 그녀의 마음은 불안과 의문으로 가득 찼다. 준호에 대한 의심, 강 회장의 정체, 그리고 그 모든 거짓말들, 이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그녀를 괴롭혔다. 아침 일찍 지원은 고아원 시절 친구인 수진에게 연락했다. 수진은 지금 구청의 민원 담당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둘은 성인이 된 후에도 연락을 유지하며 서로에게 의지했다. 수진아,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안 좋네. 수진이 걱정스럽게 대답했다. 지원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내가 두 사람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 한 명은 내 남자친구 박준호고 다른 한 명은 CK 파이낸셜의 강태준 회장이야. 잠시 침묵이 이어졌다. 왜 갑자기 그런 정보를 원해?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설명하기 복잡해. 하지만 정말 중요해. 특히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어. 수진은 잠시 망설였다. 알았어. 내가 할 수 있는 한 도와줄게. 하지만 시간이 좀 걸릴 거야. 지원은 안도에 한숨을 내쉬었다. 고마워, 수진아. 정말 고마워. 오전 9시 30분. 지원은 CK 파이낸셜 본사 앞에 도착했다. 부산의 중심부에 위치한 고층 빌딩은 마치 권력과 돈의 상징처럼 햇빛 아래 반짝였다. 지원은 주머니에서 지난밤 준비한 녹음기를 만졌다. 그녀는 모든 대화를 기록하기로 결심했다. 로비에 들어서자 세련된 정장을 입은 여성 비서가 그녀를 맞이했다. 김지원 씨이신가요? 강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베이터는 그녀를 38층으로 데려갔다. 문이 열리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지원은 숨을 들이켰다. 온 도시가 발 아래 펼쳐진 파노라마 뷰, 최고급 가구로 꾸며진 사무실, 그리고 창가에 서 있는 강 회장의 뒷모습. 들어오세요, 지원 씨. 강 회장이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지원은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들어섰다. 안녕하세요, 강 회장님. 앉으시죠. 강 회장이 마침내 돌아서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피로한 기색이 역력했다. 지원은 가죽 소파에 앉았다. 왜 저를 부르셨나요? 강 회장은 책상에서 갈색 봉투를 집어들었다. 이것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지원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소년이 한 부부와 함께 서 있었다. 그 소년은 분명 준호였다. 하지만 그 부부는 지원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사진 뒷배경에 있었다. 사진 구석에 초점이 약간 흐린 채로 서 있는 남자가 있었다. 그는 강 회장이었다. 그는 마치 멀리서 지켜보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지원은 사진을 뒤집어 보았다. 거기에는 송을씨로 쓰여진 문구가 있었다. 준호에게 네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더라도. 이게 무슨 뜻이죠? 지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강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준호는 제 친구의 아들입니다. 적어도 공식적으로는요. 무슨 말씀이신지. 저와 준호의 관계는 말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합니다. 강 회장이 말을 끊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원 씨가 준호에게 이 만남에 대해 절대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원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또 테스트인가요? 또 거짓말인가요? 아니요. 강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번엔 진실입니다. 준호를 지키기 위한 진실이죠. 그 순간 사무실 문이 열리고 중년 여성이 들어왔다. 그녀는 우아한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냉정했다. 여보, 회의 시간이에요. 그녀가 강 회장에게 말했다. 그리고 지원을 향해 차가운 시선을 던졌다. 이분이 김지원 씨입니다. 은행 직원이에요. 강 회장이 대답했다. 여성은 지원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다. 그래요? 이제 은행 직원들과도 사적인 미팅을 갖나요? 강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미영, 지금은 아니에요. 지원은 불편함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아직 할 이야기가 남았습니다. 강 회장이 말했다. 다음에 하시죠. 지원이 대답했다. 그녀는 사진을 내려놓고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밖으로 나온 지원은 빠르게 걸으며 전화기를 꺼냈다.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뭐든 찾은 거 있어? 응, 몇 가지 흥미로운 거 찾았어. 수진이 대답했다. 우리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건 전화로 하기엔. 알았어. 어디서 만날까? 옛날 고아원 근처에 있는 카페는 어때? 거기가 조용해. 지원은 동의했다. 1시간 후 그녀는 오래된 건물 앞에 서 있었다. 별빛 고아원이라고 쓰여진 간판은 이제 희미해졌고 건물은 버려진 채로 남아있었다. 그녀가 자란 곳, 그녀의 유일한 집이었던 이곳은 이제 유령처럼 서 있었다. 카페에 들어서자 수지는 이미 구석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고 무언가를 살펴보고 있었다.
수진아, 지원이 그녀를 불렀다. 수진은 고개를 들고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곧 걱정으로 바뀌었다. 지원아, 괜찮아?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지원은 자리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다. 괜찮아. 그냥 복잡한 상황이야. 수진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추었다. 내가 찾은 것들이 있는데 놀랄 준비되어 있어?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우선 박준호에 대해 찾아봤어. 그는 20년 전에 입양되었어. 입양한 가족은 박씨 가문이야. 그들은 부유하진 않았지만 준호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했어. 입양? 지원이 놀라서 물었다. 그래.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 부분인데 수진이 노트북 화면을 돌려 보여주었다. 이건 입양 서류의 일부야. 보다시피 서명란에는 강태준이라는 이름이 있어. 지원은 화면을 자세히 살폈다. 확실히 서류의 구석에는 강태준의 서명이 있었다. 그는 후견인 중 한 명으로 서명했어. 수진이 설명했다. 하지만 법적 부모는 아니야. 그럼 준호의 생물학적 부모는 누구지? 수진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어머니의 이름은 신숙자, 부친은 불명이야. 신숙자, 지원이 그 이름을 되뇌었다. 그녀는 어디 있어? 수진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녀는 돌아가셨어. 준호가 태어난 직후에. 지원은 충격에 빠졌다. 어떻게? 교통사고라고 기록되어 있어. 하지만 수진이 망설였다. 하지만 뭐. 사고 당시 정황이 조금 이상해. 목격자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사고 처리가 너무 빨랐어. 마치 누군가 서둘러 마무리하려고 한 것 같아. 지원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강 회장과 신숙자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었어? 수진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다시 살폈다. 공식 기록은 없어. 하지만 내가 찾은 오래된 신문 기사에 따르면 강태준이 대학 시절 같은 동아리에 있었던 여성과 스캔들이 있었다고 해. 그 여성의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그 시기가 언제야? 준호가 태어나기 약 1년 전. 지원은 모든 것이 연결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강 회장은 준호의 생물학적 아버지일 가능성이 높았다. 하지만 왜 그는 준호를 인정하지 않았을까? 왜 그는 모든 것을 비밀에 붙이고 있을까? 수진아, 신숙자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을까? 수진은 잠시 노트북을 조작했다. 양산 공원 묘지. 구체적인 위치도 찾을 수 있을 거야. 지원은 결심했다. 나 거기 가볼 거야. 뭔가 더 알아내야 할 것 같아. 지원아, 수진이 걱정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조심해. 이건 그냥 연애 문제가 아니야. 강태준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가 숨기고 싶은 게 있다면 알아, 지원이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진실을 알아야 해. 준호를 위해서라도. 카페를 나오는 길에 지원은 문득 건너편 거리에 서 있는 검은 세단을 발견했다. 차 안에 앉아있는 남자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지원은 걸음을 재촉했다. 그녀는 이제 깊은 비밀 속으로 발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 비밀은 그녀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도 있었다. 양산 공원 묘지는 부산에서 약 30분 거리에 위치한 조용한 곳이었다.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붉은 단풍들이 묘지 주변을 장식하고 있었고 산들바람이 낙엽들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지원은 택시에서 내려 묘지 입구에 섰다. 그녀의 손에는 수진이 알려준 묘지 위치가 적힌 종이가 들려 있었다. D247 구역. 지원은 중얼거리며 묘지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묘지는 생각보다 넓었다. 줄지어 서 있는 묘비들 사이로 좁은 길이 이어졌고 곳곳에 꽃과 재물이 놓여 있었다. 지원은 천천히 걸으며 묘비의 이름들을 확인했다. 20분 정도 걸었을 때 그녀는 마침내 신숙자의 묘비를 발견했다. 단순한 검은 대리석 묘비에는 신숙자 1972-1995라는 글자만 새겨져 있었다. 사진도 없고 가족 관계도 표시되지 않은 쓸쓸한 묘였다. 그러나 놀랍게도 묘비 앞에는 신선한 꽃다발이 놓여 있었다. 희고 작은 꽃들이 모인 다발, 은반 굴꽃이었다. 누군가 자주 오는 모양이군요.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지원은 깜짝 놀랐다. 뒤를 돌아보니 노인 한 명이 갈퀴를 들고 서 있었다. 묘지 관리인으로 보였다. 네, 지원이 대답했다. 이분을 아시나요? 노인은 슬픈 미소를 지었다. 직접 알진 못하지. 하지만 이 묘를 20년 넘게 관리하면서 방문객은 알게 됐지. 지원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방문객이요? 그래, 한 남자가 매달 한 번씩 와. 항상 같은 날에, 항상 같은 꽃을 가지고
노인이 은방울꽃을 가리키며 말했다. 처음엔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이제는 그냥 의무처럼 오는 것 같아. 혹시 그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름은 모르지. 하지만 고급 차를 타고 오고 비싼 양복을 입어 경호원들도 따라오곤 해. 노인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왜 물어? 너도 그 남자를 알아? 지원은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궁금했어요. 이분이 제 친구의 어머니라서요. 노인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지원을 바라보았지만 더 묻지는 않았다. 어쨌든 그 남자는 항상 27일에 와. 그러니까 다음 주 금요일이면 다시 올 거야. 지원은 그 정보를 마음에 새겼다. 27일. 신숙자가 죽은 날일까? 아니면 준호가 태어난 날? 그리고 노인이 말을 이었다. 가끔은 울기도 해. 특히 처음 몇 년 동안은. 지원은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대리석을 쓰다듬었다. 신숙자, 준호의 어머니.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무슨 꿈을 꾸었을까? 그녀와 강태준 사이에는 정말 사랑이 있었을까? 신숙자 씨, 지원이 마음속으로 말했다. 당신의 아들을 사랑해요. 그리고 진실을 찾아내겠어요. 묘지를 나오면서 지원은 문득 등 뒤에서 차가운 시선이 느껴지는 듯했다. 그러나 뒤돌아봐도 아무도 없었다. 단지 쓸쓸한 묘비들과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잎들만이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하는 길, 지원은 계속해서 신숙자에 대해 생각했다. 누구도 그녀의 이야기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녀의 죽음, 준호의 입양, 강태준의 관여, 모든 것이 베일에 쌓여 있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원은 현관문 앞에서 멈췄다. 문 앞에 누군가가 서 있었다. 준호, 지원이 놀라서 불렀다. 준호는 창백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은 피곤해 보였고 옷은 평소보다 구겨져 있었다. 어디 갔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긴장되어 있었다. 지원은 침을 삼켰다. 그냥 친구 만나러. 수진? 준호가 물었다. 지원은 놀랐다. 그녀는 수진을 만난다고 준호에게 말하지 않았다. 어떻게 알았어?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들어가자. 할 이야기가 있어. 아파트 안으로 들어선 두 사람은 침묵 속에 서로를 바라보았다. 지원은 준호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지원아, 준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혹시 최근에 누가 널 찾아왔어? 지원은 순간 강태준에 대해 말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무언가가 그녀를 막았다. 아니, 왜? 준호는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오늘 이게 내 사무실로 배달됐어. 지원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사진 한 장이 있었다. 은행 VIP룸에서 찍힌 사진이었다. 지원이 강태준에게 돈을 건네는 장면이 선명하게 포착되어 있었다. 이게 뭐야? 지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걸 내가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준호가 냉정하게 말했다. 이 남자는 누구야? 왜 너는 그에게 돈을 주고 있는 거야? 지원은 혼란스러웠다. 준호는 정말로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이것도 연기일까? 이 사람은. 지원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준호의 전화가 울렸다. 준호는 화면을 확인하고는 짜증스럽게 신음했다. 미안, 이거 받아야 해. 그는 베란다로 나가 전화를 받았다. 지원은 그의 표정을 관찰했다. 처음에는 짜증, 그 다음은 놀람, 그리고 마지막에는 공포의 표정이 그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다. 전화를 끄는 준호는 창백한 얼굴로 돌아왔다. 지원아, 미안한데 내가 지금 급한 일이 생겼어.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그리고 그는 서둘러 아파트를 떠났다. 지원은 혼자 남겨진 채 그 사진을 바라보았다. 누가 이 사진을 찍었을까? 그리고 왜 준호에게 보냈을까? 다음 날 아침, 지원은 평소보다 일찍 은행에 도착했다. 하지만 이상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동료들이 그녀를 보면 속삭이고 지점장은 그녀를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김지원 씨, 점심시간 직전 지점장이 그녀를 사무실로 불렀다. 잠시 이야기 좀 할까요? 지원은 불안한 마음으로 지점장 사무실로 들어갔다. 무슨 일이신가요? 박상우 고객님이 당신을 자신의 담당자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지점장이 곧바로 말했다. 지원은 놀랐다. 박상구는 그녀의 가장 중요한 VIP 고객 중 한 명이었다. 왜요?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그는 구체적인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당신의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고 했죠. 지원의 가슴이 무거워졌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그리고 지점장이 말을 이었다. CK 파이낸셜과의 협력 건에 대해서도
당신은 이제 관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나요? 지원이 힘없이 물었다. 지점장은 한숨을 내쉬었다. 구체적인 건 없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내려온 지시예요. 은행을 나오면서 지원은 자신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병원에서 온 메시지가 있었다. 김지원님의 예약이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지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가 몇 주 동안 기다려온 MRI 예약이 갑자기 취소된 것이다. 그녀는 즉시 병원에 전화를 걸었다. 죄송합니다만 시스템상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나옵니다. 병원 접수원이 말했다. 다시 예약하시려면 3개월 후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원은 점점 더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의 경력, 그녀의 건강, 그녀의 관계,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원은 문득 준호의 아파트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의 집에 가면 어쩌면 더 많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준호가 지금 회사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의 아파트로 향했다. 준호의 아파트 열쇠는 그녀도 가지고 있었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간 지원은 불을 켜지 않은 채 주변을 둘러보았다. 평소와 다름없는 깔끔한 공간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무언가 다른 것을 찾고 있었다. 그녀는 준호의 서재로 향했다. 벽면 가득한 책장에는 준호가 좋아하는 소설과 역사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었다. 지원은 천천히 책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연히 삶의 철학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견했다. 책 표지가 약간 튀어나와 있어 눈에 띄었다. 책을 꺼내자 안에서 봉투 하나가 떨어졌다. 지원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낡은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다.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편지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지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이것은 신숙자가 준호에게 쓴 편지였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계속 읽었다.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알아주었으면 하는 것이 있어. 너는 사랑 속에서 태어났다는 것. 비록 그 사랑이 금지된 것이었고 너의 아버지가 끝까지 자신의 이름을 내게 줄 수 없었지만 우리는 너를 사랑했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지원은 숨을 멈췄다. 약속해. 네가 절대 거짓말로 사랑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나는 그것을 했고 모든 것을 잃었다. 신숙자의 편지를 발견한 후 지원의 세계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그녀는 편지를 주머니에 넣고 준호의 아파트를 서둘러 빠져나왔다. 가을비가 부산의 거리를 적시기 시작했고 지원은 우산도 없이 걸었다. 차가운 빗방울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그것이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다. 약속해. 네가 절대 거짓말로 사랑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신숙자의 마지막 말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강태준이 신숙자의 사랑을 시험했던 것일까? 아니면 그 반대였을까? 다음 날 아침, 지원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머리의 통증은 더 심해졌고 그녀는 이제 진통제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그녀의 마음이었다. 준호와의 관계, 그들이 함께 꿈꿨던 미래, 모든 것이 이제는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출근길에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가 없었다. 여보세요? 지원이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김지원 씨, 강태준입니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지원은 순간 숨을 들이켰다. 무서운 일이시죠? 신숙자의 편지를 읽었나요? 강태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용했다. 지원은 충격을 받았다. 그가 어떻게 알고 있는 거지? 네, 그 편지를 돌려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준호에게 속한 것이니까요. 아니요, 지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 편지는 제게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당신이 준호에게 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전화 너머로 강태준의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렸다. 이해하실 수 없을 겁니다. 이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예요. 그럼 설명해 주세요. 지원이 도전적으로 말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좋습니다. 오늘 저녁 6시 제 사무실로 오세요. 모든 것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지원은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은행에 도착했다. 이상하게도 그녀의 자리에는 이미 다른 직원이 앉아 있었다. 김지원 씨, 지점장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오늘부터 당신은 후선 업무를 담당하게 됐습니다. 고객을 직접 만나는 일은 하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왜요? 지원이 놀라서 물었다. 지점장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그냥 위에서 내려온 결정입니다. 따라주세요. 지원은 분노와 혼란 속에서 하루를 보냈다. 그녀는 서류 정리와 데이터 입력 같은 단순한 업무를 맡게 되었고 동료들은 그녀를 피하는 듯했다. 점심시간에 유나가 조심스럽게 그녀에게 다가왔다. 지원아,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유나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원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이 모든 게 강태준 회장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 유나의 눈이 커졌다. 강태준 회장? 너 미쳤어? 그 사람은 우리 은행의 주요 주주 중 한 명이야. 알아. 지원이 조용히 대답했다. 하지만 그가 내 남자친구의 생물학적 아버지일지도 모르겠어. 유나는 충격받은 표정으로 지원을 바라보았다. 그때 갑자기 은행 로비에 소란이 일었다. 한 여성이 큰 소리로 지원을 찾고 있었다. 김지원은 어디 있나요? 그 목소리는 강압적이고 냉정했다. 지원이 로비로 나가자 우아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이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강태준의 아내, 서미영이었다. 당신이 김지원이죠? 서미영이 차갑게 물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제가 김지원입니다. 서미영은 지원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었다. 나와 함께 좀 이야기합시다.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향했다. 서미영은 커피도 주문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내 남편과 당신, 그리고 박준호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알고 싶군요. 서미영이 날카롭게 말했다. 지원은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저도 그게 알고 싶습니다. 당신이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서미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남편이 매달 그 여자의 무덤을 찾아간다는 것, 그리고 그가 박준호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는다는 것, 나는 20년 넘게 알고 있어요. 지원은 놀랐다. 서미영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 준호가 강 회장님의 아들이냐고요? 서미영이 말을 끊었다. 법적으로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은 절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우리 가문의 혈통은 그런 식으로 더럽혀지지 않습니다. 지원은 서미영의 차가운 말에 충격을 받았다. 더럽혀진다고요? 그 여자는 단순한 대학 연애 상대였어요. 서미영이 냉정하게 말했다. 내 남편이 나와 약혼한 후에도 집요하게 그를 쫓아다녔죠. 그리고 그녀가 임신했을 때 그녀는 그것을 이용해 우리 가문을 위협했어요. 지원은 마음속으로 신숙자를 생각했다. 그녀의 편지에 담긴 진심 어린 사랑의 말들이 서미영의 이야기와는 너무나 달랐다. 당신은 전혀 충분하지 않아요. 서미영이 갑자기 말했다. 당신 같은 배경의 사람이 우리 가문과 어울릴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고아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혈통도 없고 가족도 없고. 지원은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혈통이요? 정말 21세기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서미영은 비웃음을 지었다. 세상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전통적입니다, 김지원 씨. 특히 우리 같은 가문에서는요. 지원은 일어섰다. 죄송합니다만 더 이상 대화를 계속할 이유가 없을 것 같네요. 경고하는데 서미영이 날카롭게 말했다. 준호를 포기하세요. 그리고 내 남편에게서 멀리 떨어지세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의 미래는 없을 겁니다. 지원은 카페를 나와 떨리는 손으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는 받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지난 며칠 동안 준호는 점점 더 멀어지는 것 같았다. 그의 문자도 짧아졌고 전화도 잘 받지 않았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저녁이 되자 지원은 강태준의 사무실로 향했다. 이번에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진실을 알아내야 했다. CK 파이낸셜 건물에 도착했을 때 보안 요원이 그녀를 막았다. 죄송합니다만 김지원 씨는 더 이상 출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강 회장님이 직접 절 부르셨어요. 지원이 항의했다. 보안 요원은 고개를 저었다. 명령은 방금 내려왔습니다. 서미영 여사님의 지시입니다. 지원은 좌절감을 느끼며 건물 밖으로 나왔다. 그녀는 다시 강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이번에는 번호가 차단된 것 같았다. 그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거리를 걷던 중 그녀는 우연히 CK 파이낸셜 건물 뒤쪽에 있는 작은 공원을 발견했다. 그곳에서 그녀는 강태준이 몇몇 사람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심각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논의하고 있었다. 지원은 조심스럽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입양 서류가 조작되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강태준이 물었다. 네,
회장님, 한 남자가 대답했다. 원본 서류에는 생물학적 부모의 정보가 모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수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서류들이 어디 있지요? 강태준이 물었다. 아직 확인 중입니다. 하지만 박준호 씨가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원은 충격을 받았다. 준호도 알고 있었던 것일까? 그가 자신의 입양 서류가 조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일까? 갑자기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수진이었다. 지원아, 큰일 났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누가 내 컴퓨터에 침입했어. 우리가 찾았던 모든 정보가 삭제됐어. 지원의 가슴이 무거워졌다. 이제는 모든 증거가 사라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혼자였다. 공원에서 나오는 길에 그녀는 문득 강태준과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놀람과 두려움, 그리고 무언가 슬픔 같은 것이 비쳤다. 지원은 그 순간 직감적으로 깨달았다. 거짓말은 준호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준호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단호한 결심을 했다. 더 이상 숨거나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직접 강태준을 찾아가 모든 진실을 밝혀내기로 했다. 은행에 출근해 업무를 마치고 퇴근 시간이 되자 그녀는 곧장 CK 파이낸셜 본사로 향했다. 이번에는 건물 정문이 아닌 주차장 쪽 직원 출입구로 접근했다. 그녀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이 출입구는 저녁 시간대에 보안이 상대적으로 느슨했다. 운 좋게도 직원들이 퇴근하는 틈을 타 그녀는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38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지원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입은 바짝 말라 있었다. 하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다. 그녀는 준호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38층에 도착했을 때 다행히도 사무실은 거의 비어 있었다. 늦은 시간이라 대부분의 직원들은 이미 퇴근한 상태였다. 지원은 조심스럽게 강태준의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 문 앞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안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었다. 강태준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다. 그래, 내가 직접 처리할게. 준회계는 아무 말도 하지 마. 이건 우리 둘 사이의 문제야. 지원은 깊은 숨을 들이신 후 조용히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강태준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원이 문을 열고 들어서자 강태준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김지원 씨, 어떻게 여기? 강 회장님, 이제는 모든 진실을 알려주셔야 합니다. 지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더 이상의 거짓말은 필요 없어요. 강태준은 한참 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이내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갑자기 피곤한 노인처럼 보였다. 권력과 부를 상징하는 강인한 CEO의 모습이 사라지고 그저 무거운 비밀을 간직한 한 남자만이 남았다. 앉으세요. 그가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다. 지원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강태준은 벽장에서 위스키 병을 꺼내 2잔을 따랐다. 마실래요? 그가 물었다. 지원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진실만 원합니다. 강태준은 자신의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창가로 걸어가 부산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25년 전 나는 서울대 경영학과 학생이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을 시작했다. 그때 신숙자를 만났죠. 그녀는 미술학도였고 우리는 같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강태준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억눌러온 감정이 묻어 있었다. 우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서미영과 약혼한 상태였어요. 그것은 우리 가문과 서가문 사이의 비즈니스 동맹이었죠. 내가 파기할 수 없는 약속이었습니다. 지원은 조용히 듣고만 있었다. 숙자와의 관계는 비밀리에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졸업 직전 그녀는 임신 사실을 알렸어요. 강태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숙자와 아이를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가문의 기대와 책임이 있었죠. 그는 잔을 비우고 다시 채웠다. 결국 나는 비겁한 선택을 했습니다. 숙자에게 아이를 낳지 말라고 부탁했죠. 하지만 그녀는 거부했어요. 그녀는 아이를 낳겠다고 했고 나에게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강태준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내 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경로했습니다. 가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그는 숙자를 위협했어요. 금전적으로, 법적으로, 그녀의 미래를 망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요.
지원은 충격을 받았다. 그래서 신숙자 씨가 아니요. 강태준이 말을 끊었다. 숙자는 그런 위협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준호를 낳았고 혼자서 키우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출산 후 몇 개월 뒤 그녀는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사고가 정말 사고였나요? 강태준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나도 오랫동안 그 의문을 품어왔습니다. 조사도 해봤지만 확실한 증거는 찾지 못했어요. 다만 나는 내 아버지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압니다. 침묵이 흘렀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렸다. 그 후에 준호는 어떻게 됐나요? 지원이 물었다. 내가 직접 나설 수는 없었습니다. 이미 서미영과 결혼한 상태였고 가문의 감시도 있었죠. 하지만 비밀리에 좋은 가정을 찾아 준호를 입양시켰습니다. 그리고 멀리서나마 그의 성장을 지켜봤죠. 강태준은 책상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다. 그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지원에게 건넸다. 이건 지원은 놀라움과 슬픔으로 사진들을 넘겼다. 유치원 졸업식에서의 준호,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달리는 준호, 중학교 수학경시대회에서 상을 받는 준호, 그리고 모든 사진에는 멀리서 지켜보는 강태준의 모습이 희미하게 담겨 있었다. 당신은 그를 지켜봐왔군요. 지원이 중얼거렸다.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강태준이 대답했다. 직접 아버지라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가 어려움 없이 자라도록 뒤에서 도왔습니다. 지원은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았다. 그래서 준호가 은행에 취직할 수 있었던 거군요. 그리고 출세도 빨랐고 강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가 스스로 성공할 수 있도록 약간의 도움만 줬습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모두 그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왜 저한테 그런 테스트를 하신 거죠? 왜 300천 원을 달라고 하셨어요? 지원이 물었다. 강태준은 잠시 침묵했다. 준호가 당신과 결혼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길 원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정말 그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저 돈 때문에 접근한 건 아닌지 확인하고 싶으셨군요. 지원이 말을 마쳤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묻어 있었다. 저를 시험하신 거군요. 그래요. 강태준이 인정했다. 숙자와 나 사이에서도 그런 의심이 있었습니다. 내가 그녀를 정말 사랑하는지 아니면 그저 일시적인 감정인지 우리는 서로를 시험했고 그것이 우리를 파멸시켰어요. 나는 같은 실수가 반복되길 원치 않았습니다. 지원은 분노로 몸을 떨었다. 당신은 제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시면서 저를 판단하셨어요. 저의 인격, 저의 존엄성을 짓밟으셨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강태준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그것은 내 평생의 후회가 될 것입니다. 지원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준호에게 진실을 말씀하실 건가요? 강태준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서미영은 이 사실이 공개되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우리 가문의 명예를 위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원은 강태준을 비웃었다. 25년이 지났는데도 당신은 여전히 비겁하군요. 그래요, 난 비겁자입니다. 강태준이 인정했다. 하지만 당신은 다릅니다, 지원씨. 당신은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준호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지원은 문 쪽으로 향했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결정되었다. 저는 준호에게 모든 것을 말할 겁니다. 그녀가 선언했다. 그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어요. 당신이 말하든 말든 저는 그에게 말할 거예요. 강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그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의 정체성, 그가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말 위에 세워진 인생보다는 낫습니다. 지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평온했다. 마침내 모든 수수께끼가 풀린 것 같았다. 이제 그녀는 준호에게 가서 모든 것을 말해야 했다. 엘리베이터에 오르기 직전 그녀의 전화가 울렸다. 수진이었다. 지원아, 큰일 났어. 준호가 모든 것을 알아버린 것 같아. 지원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뭐라고? 내가 백업해둔 자료 중에 몇 가지가 있었어. 준호가 갑자기 나를 찾아와서 강태준과 신숙자에 대해 물었어. 나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말할 수밖에 없었어. 지원은 엘리베이터 벽에 기대어 섰다. 준호는 지금 어디 있어? 모르겠어.
내 사무실을 떠난 후 연락이 안 돼. 지원아. 그가 너무 충격을 받은 것 같아. 그의 표정이 내가 본 적 없는 모습이었어. 지원은 즉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이 없었다. 그녀는 불안한 마음으로 건물을 나섰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어둠이 부산의 거리를 덮고 있었다. 그녀는 택시를 타고 준호의 아파트로 향했다. 하지만 그는 집에 없었다. 그녀는 그들이 자주 가던 모든 장소를 찾아다녔지만 어디에도 준호는 없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그녀는 양산 공원 묘지로 향했다. 이미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준호가 그곳에 있을 것이라는 직감이 들었다. 묘지에 도착했을 때 비는 더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지원은 우산도 없이 신숙자의 묘를 향해 걸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비에 흠뻑 젖은 채 무릎을 꿇고 있는 준호를 발견했다. 준호야. 지원이 조심스럽게 그를 불렀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비와 눈물로 젖어 있었다. 지원아, 왜 아무도 내게 말해주지 않았을까? 지원은 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를 안았다. 미안해, 준호야. 정말 미안해. 두 사람은 비 내리는 묘지에서 서로를 붙잡고 울었다. 모든 거짓말, 모든 시험, 모든 비밀이 마침내 끝난 것 같았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진실뿐이었다. 두 달이 흘렀다. 부산의 거리는 겨울의 차가운 손길로 덮여 있었다. 사람들은 두꺼운 코트를 입고 서둘러 걸었고 길가의 가로등은 이른 저녁의 어둠을 밝히고 있었다. 준호는 그의 아파트 창가에 서서 아래로 흐르는 인파를 바라보았다. 그의 손에는 지원이 2달 전에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적힌 종이가 들려 있었다. 준호야, 나는 잠시 떠나야 할 것 같아. 우리 둘 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부디 이해해줘.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지원이 떠난 후 그는 그녀를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그녀의 친구들, 고아원 시절 지인들, 은행 동료들, 모든 사람에게 연락했지만 아무도 지원의 whereabouts를 알지 못했다. 그녀는 마치 안개처럼 사라져버렸다. 강태준도 마찬가지였다. 준호가 자신의 생물학적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인한 후 그는 강태준을 직접 만나려 했다. 하지만 강태준은 갑자기 건강상의 이유로 해외로 떠났다고 했다. CK 파이낸셜은 임시 CEO를 선임했고 회사는 혼란에 빠졌다. 준호는 거실로 향했다. 테이블 위에는 여전히 신숙자의 편지가 놓여 있었다. 지난 2달 동안 그는 그 편지를 수백 번 읽었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어머니의 말들, 그녀가 남긴 사랑과 후회의 흔적들이 그의 마음을 무겁게 눌렀다. 약속해. 네가 절대 거짓말로 사랑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나는 그것을 했고 모든 것을 잃었다. 그는 이제 그 말의 의미를 이해했다.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서로의 사랑을 시험했고 결국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리고 이제 그 역시 지원을 잃었다.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는 수진이었다. 여보세요? 준호가 전화를 받았다. 준호 씨 안녕하세요. 지원이 소식이 있어서 연락드렸어요.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지원이요? 어디 있어요? 직접적인 연락은 아니에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늘 아침에 편지 한 통이 제 집으로 배달됐어요. 경상남도 하동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었어요. 하동기요? 준호가 혼란스러워하며 물었다. 그녀가 거기에 있나요? 확실하진 않아요. 하지만 편지에는 당신에게 전해달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제가 지금 당신 아파트로 가도 될까요? 1시간 후 수진이 준호의 아파트를 방문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하얀 봉투를 건넸다. 봉투 안에는 편지와 함께 작은 흰 장미 한 송이가 들어있었다. 장미는 이미 약간 시들어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지원의 깔끔한 필체가 그를 방했다. 준호에게 이렇게 갑자기 떠나서 미안해. 하지만 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 우리 사이에 있었던 모든 일들,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한 일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나를 지배했어. 내 사랑이 시험당했다는 사실, 내 인격이 의심받았다는 사실이 너무 아팠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깨달았어. 사랑은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라는 것을. 준호야, 넌 내가 알았던 유일한 찝이었어. 고아원에서 자란 나에게 진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준 사람이었어. 하지만 비밀과 거짓말 위에 세워진 집은 결코 오래 지속될 수 없어. 당신의 아버지에게 전해줘. 그와 달리 나는 부와 권력 없이도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그리고 그것은 결코 시험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 나는 나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 중이야. 그리고 이 여정은 나 혼자서 걸어야 할 길이라는 걸 알게 됐어. 항상 행복하길 바래. 지원. 준호는 편지를 읽고 나서 한동안 말을 잃었다. 지원의 목소리가 그의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그녀의 부드러운 어조, 그녀의 진실된 감정들이 종이를 통해 그에게 전해져 왔다. 그녀는 괜찮아 보였어요. 마침내 준호가 수진에게 물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직접 만난 건 아니에요. 편지만 받았어요. 준호는 창가로 돌아가 밖을 바라보았다. 하동. 그곳은 부산에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다. 지원은 왜 그곳을 선택했을까? 수진 씨, 혹시 지원이가 아팠다는 사실 알고 있었어요? 준호가 갑자기 물었다. 수진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팠다고요? 네. 그녀는 심각한 두통으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MRI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준호는 갑자기 무언가를 깨달았다. 지원이 강태준에게 준 300,000원은 그녀의 의료비였다. 그녀는 자신의 건강보다 그의 아버지를 돕는 것을 선택했던 것이다. 수진 씨, 나 하동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준호가 결심한 듯 말했다. 지금요? 벌써 저녁이에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괜찮아요. 오늘 밤에 출발할 거예요. 준호는 서둘러 가방을 꾸렸다. 그는 지원을 찾아야 했다. 그녀의 건강 상태가 걱정되었고 무엇보다 그녀에게 사과하고 싶었다. 그의 아버지의 행동에 대해, 그리고 그가 그녀에게 모든 진실을 말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하지만 준호가 출발하기 직전 그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는 박영민이었다. 그의 양부였다. 아버지? 준호가 전화를 받았다. 준호야, 강태준이 쓰러졌대.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했어. 준호는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요? 어떻게 아셨어요? 방금 뉴스에 나왔어. CK파이낸셜 주가가 급락하고 있어. 이사회에서는 비상회의를 소집했다고 하더라. 준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는 지원을 찾아 하동으로 가야 했지만 동시에 그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아버지, 제가 먼저 할 일이 있어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준호는 전화를 끊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선택해야 했다. 지원을 찾아 하동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강태준이 있는 병원으로 갈 것인가. 몇 분 동안의 고민 끝에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병원 주소를 검색했다. 지원은 이미 2달 동안 혼자였다. 하루 이틀이 더 지난다고 해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강태준은 지금 그를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 병원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준호는 창밖의 부산 야경을 바라보았다. 그의 인생이 이렇게 복잡해질 줄은 전혀 몰랐다. 어느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어 버렸다. 그가 알고 있던 모든 진실이, 모든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었다. 준호는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조용히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안내 데스크에서 강태준의 병실을 물었지만 직원은 방문객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죄송합니다만 가족만 방문이 허용됩니다. 준호는 잠시 망설였다. 저는 그의 아들입니다. 직원은 의심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강 회장님에게 아들이 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만 박준호입니다. 확인해보세요. 놀랍게도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한 후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방문 허용 목록에 있네요. 중환자실 3층 302호실입니다. 준호는 놀랐지만 별다른 말 없이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강태준은 이미 그를 가족으로 등록해 둔 것이었다. 302호실 앞에 도착하자 준호는 잠시 문 앞에서 망설였다. 그 안에는 그가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은 남자가 누워 있었다. 그의 생물학적 아버지이자 동시에 그에게 25년 동안 진실을 숨겨온 남자.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준호는 조용히 문을 열었다. 병실 안은 어두웠고 오직 모니터의 불빛만이 공간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강태준은 침대에 누워 있었고 여러 의료 장비에 연결되어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평소의 강인한 모습은 사라져 있었다. 준호는 조용히 침대 옆 의자에 앉았다. 그는 이 남자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분노, 용서, 이해, 그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갑자기 강태준의 손가락이 움직였다. 그리고 천천히 그의 눈이 떠졌다. 준호? 강태준의 목소리는 약했다. 네, 준호가 대답했다. 제가 왔습니다.
강태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가 왔구나. 준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하지만 그때 강태준이 힘겹게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다. 미안하다, 아들아. 그것은 강태준이 처음으로 준호를 아들이라고 부른 순간이었다. 준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는 말없이 강태준의 손을 꼭 잡았다. 병실 밖 복도 끝에서 서미영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25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마침내 빛을 보는 순간이었다. 3년이 흘렀다. 강태준의 갑작스러운 뇌출혈 사건은 부산 재계를 뒤흔들었다. 그는 기적적으로 회복했지만 더 이상 CK파이낸셜의 CEO 자리에 복귀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모든 지분을 새롭게 설립한 자선재단에 기부했다. 신숙자재단이라는 이름의 이 단체는 한부모 가정과 고아들을 지원하는 일에 전념했다. 준호는 이제 그 재단의 이사장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은행에서 일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진정한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어머니와 자신처럼 세상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돕는 일에 인생을 바쳤다. 오늘은 재단이 지원하는 경상남도 하동의 작은 시골 학교의 도서관을 기증하는 날이었다. 준호는 정장 대신 캐주얼한 셔츠와 청바지 차림으로 학교 정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책들이 가득 담긴 상자가 들려 있었다. 박준호 이사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학교 교장 선생님이 그를 반갑게 맞이했다. 준호는 미소 지으며 교장 선생님을 따라 학교 안으로 들어갔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제잘거림이 복도에 가득했다. 벽에는 아이들의 그림과 작품들이 걸려 있었고 창문 너머로는 푸른 산과 맑은 하늘이 보였다. 우리 학교는 정말 작지만 아이들은 꿈이 큽니다. 교장 선생님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당신과 재단의 도움 덕분에 우리는 이제 아이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돕겠습니다. 그들은 새로 지어진 도서관으로 향했다. 문 앞에는 아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의 눈은 호기심과 기대로 반짝였다. 도서관 입구에서 테이프 커팅식이 진행되었다. 준호가 가위를 들어 빨간 리본을 자르자 아이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그들은 서둘러 도서관 안으로 들어갔고 새 책들의 향기가 공간을 가득 채웠다. 준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그때 그의 시선이 한쪽 벽에 걸린 사진에 고정되었다. 그것은 학교 교사들의 단체 사진이었다. 가운데에는 밝은 미소를 짓고 있는 여교사가 있었다. 지원이었다. 준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3년 동안 그는 지원을 찾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하동의 모든 마을을 뒤졌고 가능한 모든 연락처를 확인했다. 하지만 그녀는 마치 공기처럼 사라져버렸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이렇게 우연히 그녀를 찾게 되다니. 이 선생님은 누구인가요?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교장 선생님에게 물었다. 아, 김지원 선생님이요? 그녀는 우리 학교의 보물 같은 분이에요. 2년 반 전에 부임했어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준호는 자신의 감정을 진정시키려 노력했다. 그녀는 지금 학교에 계신가요? 네, 지금은 3학년 교실에서 수업 중이실 거예요. 2층 끝 교실이에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는 도서관을 나와 천천히 계단을 올랐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지원을 다시 만난다면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그녀는 그를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3학년 교실 앞에 도착한 준호는 문 밖에서 잠시 멈춰섰다. 안에서는 지원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그녀는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고 있었다. 그리고 작은 새는 마침내 자신의 둥지를 찾았어요. 비록 오랜 여행이었지만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신을 발견했답니다. 준호는 조용히 문을 열고 교실 뒤쪽에 섰다. 아이들은 모두 앞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알아차리지 못했다. 하지만 지원은 즉시 그의 존재를 느꼈다. 그녀는 책을 읽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교실 뒤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이 마주쳤다. 지원의 얼굴에 놀람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지만 곧 전문가다운 태도로 돌아왔다. 자, 여러분, 오늘 동화는 여기까지예요. 이제 쉬는 시간이니 운동장에서 놀다 오세요. 아이들은 기쁜 비명을 지르며 교실을 빠져나갔다. 몇몇 아이들은 지나가며 준호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곧 친구들과 놀기 위해 달려갔다. 교실에는 이제 준호와 지원만이 남았다. 오랜만이네요.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지원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침묵이 흘렀다. 세월이 지났지만 그들 사이에는 여전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다. 건강은 어때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원은 미소를 지었다. 많이 좋아졌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이제 통증도 거의 없어요. 수술이요? 준호가 놀라서 물었다. 네, 양성 종양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모두 괜찮아요. 준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행이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지원은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다보았다. 운동장에서는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놀고 있었다. 여기서 행복한가요? 준호가 물었다.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정말 행복해요. 그들은 순수하고 진실해요. 거짓말이나 가식이 없죠. 준호는 그녀의 말에 담긴 의미를 이해했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지원 씨, 나는 그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겪었던 모든 일들, 내 아버지가 당신에게 했던 일들, 모든 것에 대해. 지원은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떠난 후 나는 내 정체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어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은 조금 더 명확해졌어요. 준호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이건 당신을 위한 것이에요. 지원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받아 열었다. 안에는 자선재단의 후원 증서가 들어있었다. 하동초등학교 김지원 장학금이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무슨 당신이 가르치는 아이들을 위한 장학금이에요. 준호가 설명했다. 매년 5명의 학생들이 대학까지 전액 장학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당신이 직접 선발하면 돼요.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준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내 어머니, 신숙자는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녀는 미술을 사랑했지만 그 꿈을 포기해야 했죠. 그리고 당신도 내 아버지 때문에 많은 것을 잃었어요. 이제 나는 그런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싶어요. 지원은 증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정말 의미 있는 선물이네요. 지원 씨, 준호가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지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녀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그리움, 두려움, 그리고 무언가 희망 같은 것. 준호 씨, 그녀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겪었어요. 당신과 나,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준호의 눈에 실망감이 스쳤지만 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지원이 계속했다. 우리가 친구로 다시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요?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준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네, 그것도 좋아요. 정말 좋아요. 쉬는 시간이 끝나고 아이들이 다시 교실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준호는 떠날 시간임을 알았다. 그럼 나중에 또 볼 수 있을까요? 그가 물었다. 지원은 미소로 대답했다. 네,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준호는 교실을 나서기 전에 아이들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다. 이건 여러분의 선생님을 위한 특별한 선물이에요. 나중에 드릴 수 있나요? 아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학교를 나오는 길, 준호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비록 그와 지원은 예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갈 수 없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이 열렸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그날 저녁 수업이 모두 끝난 후 지원은 아이들이 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작은 카드가 들어있었다. 카드에는 은방굴꽃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카드 안쪽에는 준호의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원에게, 당신은 나에게 아버지도 가르쳐주지 못한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랑은 시험이 아닌 헌신이라는 것을. 지원은 미소를 지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하동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가득했다. 그녀는 오랜만에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때로는 겨울에 피지 못한 꽃이 봄이 올 때까지 가장 강하게 견디는 법이지요. 지원과 준호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삶에 스며든 시험과 의심, 그리고 진실의 힘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사랑은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라는 지원의 깨달음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시험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혹은 누군가에게 시험당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 결과는 어땠나요? 25년 동안 숨겨진 비밀, 300,000원의 희생,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찾아 떠난 용기. 우리 모두는 지원처럼 인생의 어느 순간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원이었다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준호처럼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사람을 다시 만났을 때 그저 친구로 시작할 용기를 낼 수 있었을까요? 때로는 겨울에 피지 못한 꽃이 봄이 올 때까지 가장 강하게 견디듯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가 가장 아름다운 성장의 씨앗이 되기도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었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경험을 통해 더 깊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